대망의 마지막 테마, 불법행위입니다. 위치는 여기에요. 법률 규정에 의한 채권 발생 원인 3개 중에 마지막. 이 마지막에 있기도 한데 이 민법 전체에 이렇게 깔려있는 베이스 같은 법리입니다. 고의가실, 어떤 귀책 사유로 손해가 발생했다. 그럼 다 이게 적용돼요. 계약법에도 손해배상은 있어요. 채무불이행과 담보책임에 손해배상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법률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영역이고, 그게 아닌 손해배상 영역은 다 이 불법행위가 적용돼요. 그래서 민법에서 손해를 배상하는 건 크게 이 계약법, 불법행위법 이 두 군데 있습니다. 제가 대한변협 공인 손해배상 전문이거든요. 그래서 손해배상이라는 카테고리를 잡으면 그 줄기는 요 계약과 요 불법행위 두 개인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영역은 좀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같이 적용되는 원리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디서 하셨냐면 테마 13 채무불이행 파트에서 한번 하고 넘어왔어요. 테마 13 채무불이행 중에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여기서 손해배상, 교재 162쪽입니다. 손해의 의미가 뭐냐? 손해 원인이 없었다면 있어야 할 상태와 현재의 이익 상태의 차이. 채무불이행에서 손해는 이행이익의 범위, 불법행위에서 손해는 원래 지위 회복이 그 범위가 된다. 여기 언급했죠. 손해는 이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두 군데에서 흘러오는 겁니다. 둘의 차이는 금전배상에 있어 채무불이행은 법률행위로 인한 이자로, 불법행위는 법정이자로 손해액을 산정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정신적 손해,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손해배상 청구권의 성질, 손해의 범위, 이래서 불법행위 공통이랬죠. 요때 배운 이 손해의 범위가 오늘 배우는 불법행위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손해, 통상의 사정으로 인한 손해, 특별손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그래서 특별손해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된다. 이게 불법행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배상 방법, 금전배상 원칙이라는 것도 불법행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고요. 과실상계도 불법행위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채권자, 불법행위에서는 피해자가 되겠죠. 채권자 측의 넓은 관계, 과실이 있는 경우 이를 참작해서 채무자의 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것, 그걸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피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과실상계가 적용되고, 사용자 책임과 과실상계는 각각 적용되고, 이게 오늘 할 내용들 여기 다 한 거예요. 공동 불법행위와 과실상계. 가해자의 각 과실이 달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상계한다. 피해자의 과실을 이용한 고의 불법행위자의 과실상계는 적용하지 않는다. 오늘 할 내용들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손익상계도 불법행위에 공통됩니다. 채권자가 이익을 얻은 게 있으면 그것을 공제하는 겁니다. 상계의 순서도 있었죠. 과실상계 후 손익상계를 한다. 이 반대로 하면 금액이 달라지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자의 대의, 이것도 불법행위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전부 배상을 하면 대의권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불법행위도 이미 여기서 상당 부분 다뤘어요. 그래서 오늘 하는 거는 이 공통적인 거 한번 체크하면서 공부하지 않았던 부분 위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민사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 마지막 단계가 손해배상입니다. 일반 채권 채무도 결국은 금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마무리가 되죠. 민사의 각 마지막에 위치한 하구원, 삼각주, 이게 손해배상입니다. 계약도 결국 금전으로 손해배상하는 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해배상이라는 삼각주는 계약 책임의 강을 따라온 것과 이 지금 오늘 하는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이 모두 모인 것이다. 둘은 닮았지만 약간의 차이도 있다. 닮은 거 앞에서 좀 전에 봤죠. 이 손해배상 영역이 되게 넓어요. 그래서 사건도 되게 많고, 저희 사무실도 그렇지만 손해배상 사건 자체를 따로 관리를 해요. 테마 13에서 채무불이행 다뤘죠. 좀 전에 보고 왔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리, 봤죠. 여기서는 불법행위 고유의 법리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법률 규정은 법률 행위에 해소되지 못하는 공백을 보충하는 기능이 있죠. 계약 책임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손해배상 문제를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 염두에 두고 규정을 보자. 그러면서 제가 부진적 연대채무라는 걸 먼저 설명을 해요. 불법행위를 논할 땐 이걸 아셔야 되는데,
제가 이 책에서 뺀 게 있어요. 시험 범위에 들어있지만 뺀 거. 다수 당사자 채권 관계. 이걸 뺐어요. 분할 채권 채무, 불가분 채권 채무, 연대 채무, 보증 채무. 요게 채권 총론에 있는데 저는 뺐습니다. 요걸 배우는 건 특히 연대 채무, 보증 채무 이렇게 인적 담보로서의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물권법에 있는 담보 물권과 여기 있는 인적 담보를 비교하면서 공부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실익이 있어요. 분할 채권 여러 명이 채무자다. 100만 원. 5명이 1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다. 분할 채권이란 건 뭐냐면 그러면 20만 원씩 분할해서 의무를 부담하는 거다. 이게 분할이에요. 불가분은 성격상 그게 묶여져서 이행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연대 채무는 100만 원의 채무를 5명이 지고 있다. 그러면 20만 원씩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다 100만 원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채권자가 받을 돈은 100만 원이에요. 근데 채무자가 5명이야. 분할 채권 채무는 그러면 20씩 분할한다. 이게 민법의 원칙인데 이건 지금 중요도가 없어요. 연대 채무는 이 5명이 한 명 한 명이 100 다 100씩 채무를 부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자 채무자를 보면 요렇게 한 세트, 요렇게 100만 원짜리 한 세트, 요렇게 100만 원짜리 한 세트. 그럼 500만 원을 받느냐? 그게 아니고 법적 의무가 100만 원씩이라는 거지 채권자가 받는 건 합쳐서 100이에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10만 원 갚았다. 그럼 전체가 다 다운되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은 90이 되는 거예요. 다만 법적으로 자기가 부담하는 책임이 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는 아무나 골라 잡아서 100만 원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분할 채권은 한 명씩 20만 원씩 받아야 되잖아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연대 채무가 훨씬 좋죠. 아무나 붙잡고 100만 원 전체를 받으면 되고 그럼 100만 원 받으면 구상권 행사하면 됩니다. 예, 이게 연대 채무예요. 보증 채무는 주 채무자가 있고 거기에 같이 책임을 지는 구조. 요게 보증 채무. 요것도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여러 명 있는 거죠. 그래서 다수 당사자 채권 관계가 됩니다. 연대 보증 이러면 이 연대 채무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 연대 채무처럼 수평적으로 여러 명의 채무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수평적인 관계의 채무자가 여럿 있는 게 마치 담보를 가진 거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인적 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수 당사자 채권 관계를 공부할 때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한 명이 변제를 하면 전체적으로 금액이 줄어들죠. 요 사람이 50만 원을 갚았어. 그러면 전체가 나머지 50만 원씩 부담하는 거죠. 이렇게 한 명의 행위가 다른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 변제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 사람에게 갖고 있는 반대 채권으로 상계를 했어요. 상계하면 변제 효과가 있잖아요. 그럼 내 채권 까면서 상계를 했을 때 다른 채무자들은 또 어떻게 되느냐. 이걸 여기서 배우는데 여러분들 머리가 빙빙 도실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 정도 관념이다. 요렇게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채권법에 법 규정이 있는데 지금 하는 이 부진적 연대 채무는 없어요, 법 규정에. 그런데 판례가 인정하고 실무에선 굉장히 많아요, 비율이. 그래서 따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 연대 채무는 지금 방금 설명한 이런 건데 이 연대 채무를 가져와서 응용을 한 게 부진적 연대 채무예요. 연대 채무에 가공을 한 겁니다. 완전한 연대 채무가 아니라 가공된 연대 채무. 그런 의미로 부진적 연대 채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 규정에는 없지만 여기 있는 연대 채무를 가공해서 부진적 연대 채무라는 걸 실무에서 인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결과적으로는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 개념을 도입하고 있어요. 그럼 연대 채무로 피해자 보호가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부진적 연대 채무에서 여기 부진적 연대 채무자가 있고 여기 채권자가 있다. 이 채권자가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불법행위에서는 계약 관계가 아니죠. 피해자 가해자 관계입니다. 여기는 가해자. 근데 여기 규정에 있는 연대 채무는 서로 여기 채무자들이 알거나 어떤 관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의 어떤 연대 관계, 유대 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불법행위에서는 이게 가해자들이죠. 가해자들. 가해자가 서로 모를 수도 있어요. 우연히 여러 가해자가 겹치고 겹쳐서 한 명의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중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해자가 같이 가해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교통사고의 경우 1차 교통사고가 나고 뒤에 오는 2차 자동차에 의해서 또 교통사고가 나고 이래서 피해가 확대됐다. 그러면 그 운전자들은 서로 몰라요. 그냥 가다가 사고가 난 거죠. 이들을 묶어서 부진적 연대 채무, 피해자에게 전체 금액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배상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유대관계가 단절돼 있는 연대채무, 이거를 부진정 연대채무라고 합니다. 구체적 차이는 이 피해자가 아무나 골라 잡아서 변제 요구를 할 수 있고, 그건 연대채무하고 비슷하죠. 근데 한 사람이 나서서 어떤 상계를 하거나 시효로 소멸됐거나 채무에 영향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면책되는 효과가 줄어요. 서로 영향을 끼치는 걸 줄여놨어요. 연대채무보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전체 책임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부진정 연대채무고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별도 규정은 없으나 인정하는데 이견이 없다. 불법행위자 사이의 채무 부담에 대한 연대의식이 약함에도 이들을 하나로 묶어 상호간 연대적 효력을 인정하면 피해자 보호에 취약해질 염려가 있다. 그래서 이 연대적 효력을 차단하는 연대채무. 연대채무라 돼 있지만 연대감을 떨어뜨려 놓은 거. 발생 원인을 보면 남의 집을 소실케 불을 질렀다거나 그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와 보험회사의 계약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채무. 이게 이제 부진정 연대 채무가 되는 겁니다. 집을 갖고 있는데 A가 와서 불 질렀어. 불이 질렀으니까 이 집 소유자는 A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보험을 드러나서 보험회사가 있어요. 보험회사에 보험금이 있어. 그럼 보험금도 달라 할 수 있다. 요 둘은 어떤 연대 관계가 있는 건 아니죠. 각각 자기의 의무를 다 해야 됩니다. 이건 부진정 연대 채무다. 임차물을 과실로 도난당한 수취인, 물건을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이제 도난당했어요. 그럼 계약상 손해배상 의무가 있고 훔쳐간 사람의 불법행위 책임이 있죠. 요 둘 연대 관계는 없는데 피해자한테 다 배상을 해야 됩니다. 책임 무능력자, 법정 감독 의무자와 대리 감독 의무자의 배상 의무, 부진정 연대 채무. 사용자 책임에서 피용자와 사용자 감독자, 사용자와 감독자, 동물에 대한 점유자와 보관자. 뒤에 조문을 보실 겁니다. 이게 다 배상 의무가 경합되죠. 이런 거 부진정 연대 채무. 법인의 배상 의무와 대표기관의 배상 의무. 법인의 불법행위에서 했던 겁니다. 법인의 기관이 불법행위를 했을 때 요 기관도 책임을 지고 법인도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책임지죠. 요 둘의 불법행위에 의한 배상 책임. 그게 부진정 연대다. 공동불법행위. 기본적으로 부진정 연대 채무. 효력. 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변제 제공만 절대요. 이 절대효라는 건 한 사람에 의해서 생긴 변화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를 말하는데 한 사람이 변제했다. 이런 변제의 제공에 대해서만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고 나머지는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대 관계가 차단된다고 하는 거예요. 상계니, 경계니, 시효 완성이니 다른 형태로 어떤 채무가 줄어든다.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일반 연대 채무는 서로 미치는 영향이 되게 많아요. 혜택을 보는 거죠. 한 사람이 어떤 액션을 취하면 나머지가 다 혜택을 보죠. 근데 부진정 연대 채무에서는 한 사람의 액션이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 변제밖에 없다. 구상 문제, 대내적 효력. 한 사람이 다 갚았어. 그러면 절대효 때문에 두 사람 면제되죠. 그럼 내부적으로 구상, 정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부진정 연대 채무는 연대가 차단돼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어떤 책임 비율로 구상한다는 개념이 원래 없어야 정상인데 우리 판례는 공평의 이념상 부담 부분 이상 변제하여 공동 면책을 얻게 했을 때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책임이 30%, 40%, 30%다. 그럼 내가 다 갚았어. 그러면 나의 30% 이상 갚은 거죠. 그 초과되는 부분만큼을 너 내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연대채무와 구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법행위 규정을 볼게요. 법률 규정에 의한 채권 발생 원인이기 때문에 이것도 규정을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750조 대표적인 일반 규정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많은 경우에 이 조문이 가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산 이외의 손해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명예,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 위자료라고 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위자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산적 손해가 난 경우에도 정신적 고통은 있긴 한데, 근데 재산적 손해가
보완이 되면 정신적 손해도 치유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산적 손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별도로 배상 청구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실무상 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그 특별 손해를 증명했다. 그러면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적국 손해, 그러니까 쓴 돈, 소국 손해, 못 번 돈, 위자료 이렇게 세 가지 손해 삼분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청구하는 경우가 일반입니다. 위자료는 신체, 자유, 정신상 고통 요 경우에만 청구하는 게 보통입니다. 생명 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 존속,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직계 비속, 아들, 딸, 손자, 손녀, 그다음에 배우자. 이들은 재산상 손해 없는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권이 있습니다. 생명이 침해되면 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별도로 자기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원고가 늘어납니다. 가족들이 다 원고로 들어가서 자신의 위자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미성년자의 책임 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 이게 뭡니까? 이 변식할 지능이 책임 능력. 이 미성년자라는 용어는 법률 행위에서 의미가 있죠. 법률 행위 능력. 그래서 불법 행위에서는 이 미성년자라는 개념이 중요한 건 아니고 미성년자 중에 자기 행위의 책임을 아는 이게 나쁜 거야, 괜찮은 거야, 이를 가릴 수 있는 지능이 있는 경우에만 자기가 책임지고 이 지능이 없으면 배상 책임이 없어요. 미성년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 여부가 중요하고 이거를 책임 능력이라고 합니다. 불법 행위 능력이라고도 하지요. 그러면 피해자는 배상을 못 받느냐? 그게 아니라 이 자기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다. 그래서 배상 책임이 없다. 이게 오히려 피해자한테는 좋을 수 있어요. 애가 돈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 걔한테만 배상 책임이 있다. 이러면 오히려 피해 보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755조가 필요한 겁니다. 755조 가기 전에 요 두 개를 보겠습니다. 일단 책임 능력 없는 자, 배상 책임이 없다.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가실로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여기는 이제 미성년자 중에 책임 능력이 없는 거. 여기는 성년자 중에 책임 능력이 없는 거. 근데 이 성년자는 자기 일부러 막 술을 만취했거나 뭐 이래서 스스로 심신상실을 초래할 때는 그때는 배상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배상 책임이 없는 경우. 요 두 개는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요 감독자가 돈이 더 있을 수 있죠. 미성년자보다는. 다만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 일단 책임 인정하고 벗으려는 쪽이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명 책임의 전환에 해당한다. 원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선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주장한 쪽이 입증해야 되는데 감독자의 경우는 일단 책임이 있어. 네가 책임이 없다고 하려면 감독 의무를 다했다는 걸 증명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보면 감독자가 나 감독 의무 다했어라고 빠져나갈 걸로 보이잖아요. 입증 책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입증 책임이 있는 쪽은 입증 책임을 다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나 게을리하지 않았어. 이걸 어떻게 증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감독자 네가 배상해라고 하는 조문으로 보셔도 됩니다. 빠져나갈 수 있는 예외가 있긴 하지만 이게 실무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너 책임 빠져나가려면 면책 사유를 증명해. 이 자체가 그냥 네가 책임져 하고 실무상 차이가 없어요. 감독 의무자 대신 감독하는 사람도 요 책임이 있습니다. 배상 책임자가 여러 명 있으면 다 이게 부진정 연대 채무가 돼요. 756조 사용자 배상 책임, 이것도 유명한 조문입니다. 일단 750조 기본 불법 행위 이외에 그 사람을 사용한 자도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그 행위자와 이 사용자를 부진정 연대 채무로 묶는 겁니다.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인의 불법 행위할 때 요 비슷한 구조였죠. 35조 1항이. 법인이 기관을 통해서 타인에게 불법 행위했을 때 그 기관과 법인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그런 구조였죠. 이거는 법인이 아니더라도 그냥 사람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을 시켰는데 그 사람이 남에게 불법 행위를 했다. 그러면 그 사용자도 배상 책임이 있다. 그리고 여기 사무, 그러니까 업무 관련성. 법인의 불법 행위도 업무 관련성 요건이었죠. 이것도 사무 관련성, 업무 관련성이 요건입니다. 그리고 법인의 불법 행위 할 때도 때 업무 관련성은 넓게 본다 했어요. 여기서도 넓게 봅니다. 업무 관련성. 각조 13번. 이 판례는 사무 집행 행위를 외형적으로 관찰할 때 피용자의 사무 집행 행위와 유사하여 그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넓은 경우도 포함한다. 외형 이론. 상대방 보호를 두텁게 하는 거죠. 여기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 관리,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그다음에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이렇게 이것도 빠져나갈 규정으로 두고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증명하고 나가야 되는데 법원이 쉽게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실무상 사용자의 면책을 거의 인정하지 않아 사실상 무과실 책임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니까 남을 사용해서 일을 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사용자 가름해서 사무 감독하는 사람도 책임이 있다. 배상한 경우 사용자 감독자는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부진적 연대 채무 관계 사이에서는 책임 범위만큼 구상권이 인정됩니다.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도급은 뭡니까? 일의 완성을 말하죠. 건축에서 많이 쓰긴 합니다. 건축물 완성을 목표로 하는 계약관계, 그 도급계약인데 도급인이 있고 수급인이 있어요. 일을 이제 맡긴 거죠. 근데 수급인이 일을 하면서 삼자에게 손해를 가했다. 이거는 사용자 책임 같은 게 적용되지 않아요. 도급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도급인이 수급인의 상급자도 아니고 사용자도 아니에요. 관리 감독자도 아니고 둘의 관계는 일의 완성, 납품, 돈 이런 계약관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배상 책임이 있다. 삼자에게. 좀 책임을 많이 경감해 준 거죠. 위에 사용자 책임이라든지 감독자 책임은 거의 무과실 책임처럼 운영되는데 도급인의 책임은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공작물 등 점유자, 소유자 책임, 생활법률 수준으로 좀 봐두세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경우, 주의의무를 다했다 이거죠.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요 가게가 있는데 요 주인이 있고 요 가게에 임차해서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 가게에 뭐 이런 이제 시설물이 있습니다. 뭐 필로티라든지 외부 시설물. 이거 다 주인 거죠. 여기서 임차인이 장사를 하는데 이 시설물이 떨어져서 지나가는 사람이 다쳤어. 손해가 발생했어요. 이때는 점유자가 누굽니까? 장사하는 사람이죠. 이 점유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 자기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했는데도 이게 떨어져서 다쳤어요. 그걸 입증하면 이 점유자는 빠져나가고 이 소유자가 배상을 해야 돼요. 이 소유자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무과실 책임이에요. 소유자이기만 하면 배상해야 돼요. 1차 책임은 점유자에게 있고 그 점유자가 자기 책임을 다했다 이러면 소유자에게 2차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뭐 유리가 깨져서 떨어지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다쳤거나 뭐 이런 경우들 누가 배상 책임을 지느냐 그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이 배상하면 손해 원인에 대해 책임 있는 자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뭐 주인이 물어줬다 이러면 여기에 이제 공사하자 또는 여기 뭐 관리하는 사람 찾아가서 배상해 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도 뭐 생활 법률 차원이죠. 동물 점유자의 책임.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동물 보고 배상하라 할 수는 없죠. 동물의 점유자입니다. 점유자. 그런데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조심했으면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이것도 쉽게 빠져나가기는 어렵겠죠. 일단 사건이 발생하면 점유자에 가름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책임이 있다. 강아지를 어디 맡겨놓고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 맡아놓은 사람이 관리를 잘못해서 누구에게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이 보관자도 점유자와 함께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공동 불법 행위자, 여러 명이 공동의 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연대가 부진정 연대입니다. 부진정 연대. 채권 총론에 있는 그 연대 채무가 아니고 부진정 연대. 앞에 설명한 그걸 말합니다. 공동 아닌 여러 명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때에도 부진정 연대 채무. 순차 교통사고 같은 경우가 그거예요. 1차 교통사고를 해서 쓰러진 사람을 뒤에 오는 차가 또
교통사고를 낸 경우 원인을 찾기가 어렵죠. 그럼 묶어서 부진정 연대로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전체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교사 방조자는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불법행위니까 불법행위 성립을 어떻게 빠져나가느냐,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이게 이제 형사에 있는 개념인데 이 민사에 가져와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는 원리로도 쓰는 거예요. 정당방위 긴급피난은 아시죠? 자기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거. 그럼 위법성이 조각되죠. 위난이 있어서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나한테 공격하는 사람한테 방어하는 걸 정당방위, 나한테 공격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걸 긴급피난이라고 해요. 요때는 위법성이 조각돼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762조 이거는 권리 주체에서 받습니다. 태아는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해는 권리 능력이 있다. 준용 규정 393, 394, 396, 399 이게 뭡니까? 아까 봤어요. 불법행위에도 공통돼 있는 그 조문들입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방법, 과실상계, 손해배상 대의, 불법행위의 공통이라고 설명했던 그 부분입니다. 따로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세요. 명예훼손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손해배상에 가름하거나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반론 보도 같은 걸 말합니다. 옛날엔 사과문을 올리라는 판결도 있고 했었는데 지금은 기본권 침해라고 해서 그런 건 없고요. 배상액의 경감 청구. 이 불법 행위에 의한 배상 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제가 실수로 교통사고를 해서 가해자가 됐는데 배상을 하면 우리가 굶어 죽어요 라고 해서 조금 깎아주세요. 이런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경감해 줘야 되는 건 아니고 경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위약금, 손해배상 예정하고는 달라요. 손해배상 예정. 위약금은 법원은 반드시 참작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로 돼 있어요. 근데 손해배상의 경감, 요거는 재량입니다. 소멸시효,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 날로. 그 다음에 손해배상 불법행위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불법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여기서 이 안 날이 실무상 중요한 쟁점이에요. 이 3년이 짧잖아요. 이 3년을 넘겼냐 안 넘겼냐 이걸로 상당히 다툽니다. 이 안 날을 너무 타이트하게 보면 피해자가 손해죠. 3년이 금방 넘어가니까. 판례를 볼게요.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뿐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 행위인 것까지도 안 것을 의미한다. 내가 손해를 입었네? 근데 이게 불법 행위로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까지 연결 못했어. 그러면 이 3년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불법 행위구나. 아,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이것까지도 알아야 된다. 그럼 이제 3년의 시작이 늦춰지는 거죠. 불법행위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후유증도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후유증은 그때부터 3년이 또 지나요.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아는 것으로 충분. 불법 점유 같은 계속적 불법행위는 나날이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다. 어디에 불법 점유를 하고 있어요. 땅이든 건물이든 한 달, 두 달, 세 달 이러면 매달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 발생합니다. 이때는 부당이득도 되고 손해배상도 돼요. 불법 점유일 때는. 그러면 요거 하나하나가 소멸시효가 따로따로 진행해요. 따로따로. 이게 다 달라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이런과 달리 피해자의 예견 여부와 상관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부터 진행. 그리고 요 사망이 이제 소멸시효 정지와 관련해서 새로 들어온 조문입니다. 소멸시효 중단은 권리 행사를 하면 그때부터 다시 기산하는 거고, 소멸시효 정지는 뭐예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거를 공백을 둬서 약간 보류시키는 걸 말하죠. 소멸시효 완성된 걸 그대로 두면은 부당하게 큰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지했다가 요때 나머지 시효가 진행하는 거, 이걸 정지라고 합니다. 이 정지와 관련해서 새로운 규정이 들어온 거예요.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에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하지 않는다. 성년이 된 다음에 자기가 성년으로서 별도로 이런 권리 행사를 스스로 할 수 있게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미성년 상태에서 3년, 10년이 다 지나버렸어.
성년이 돼서 내가 과거에 피해 받았던 걸 이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됐어. 돈도 생겼고 지식도 생겼어. 근데 이미 소멸시효 지났어.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성년이 될 때까지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자, 이로써 테마민법 기본 강의를 다 마쳤습니다. 5편 수험 조언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학문이 아니라 자격증 공부로서 민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제 나름의 생각들을 정리해 놨습니다. 수험 공부는 수험 공부로서의 효율성, 목표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게 확고한 제 지론입니다. 글을 담아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양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다 보면 뭐 다른 학원에서 하는 강의에 비해서 좀 비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여러분이 이 합격점을 받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동안 기본 강의 수강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너무 간절히 원하고 여러분 원하시는 자격증 꼭 따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